훨씬 더 본능적이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이기고 살아남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개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역사 썰캐스트.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 반려견 키우세요? 네, 저도 키우죠. 이름이 두부인데. 진짜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분도 반려견 이름이 두부였는데 말티즈요. 정말 순두부처럼 하얗고 귀엽더라고요. 제 두부는 폼피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신 무릎 위에서 자고 있을지도 모를 그 순하고 귀여운 강아지가 네. 3만 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산채로 씹어먹던 살인병기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살인병기라니요? 재채기만 해도 놀라서 숨는 애한테.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죠. 물론 개의 조상의 늑대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상식인데. 우리가 아는 거랑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생각은 그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숲속에서 길 잃은 귀여운 늑대의 새끼를 딱 발견해서 아이고 귀여워라 우쭈쭈 하면서 네. 그렇게 데려와 키웠더니 지금의 개가 됐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직관적인 상상이죠. 디즈니 만화에 나올 법한. 땡! 완전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가설에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시대가 구석기, 그것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인 빙하기예요. 상상도 안 가네요. 동굴 밖에 나가면 막 매머드, 검치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요. 이런 세상에서 네? 인간이 자기랑 먹이 두고 싸워야 되는 완전 경쟁자의 새끼를 굳이 데려온다. 심지어 내 자식 먹일 고기를 나눠주면서까지.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 그냥 자살행위죠. 생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늑대랑 인간은 생태적 지위, 그 니치라는 게 완벽하게 겹쳤어요. 먹는 것도 똑같고 사냥 방식도 무리 사냥으로 똑같고. 네, 이건 뭐 공존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죠. 한쪽이 사라져야 끝나는. 맞아요. 실제로 초기 인류 화석에는 늑대한테 물린 상처가 남아있고 늑대 뼈에는 인간이 쓴 도구에 찍힌 자국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사냥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인간은 늑대를 원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애들 물어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힘들게 잡은 술록 뺏어가는 철천지 원수였단 말이죠. 끔찍했겠네요. 근데 어떻게 그 원수가 우리 집 안방 소파를 차지하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미스터리의 열쇠는 놀랍게도 늑대물에서조차 버림받은 패배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무리든 서열 경쟁에서 밀려나는 약한 개체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보통은 굶어 죽거나 쫓겨나는데 일부 늑대들이 아주 창의적인 생존 전략을 썼다는 거죠.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경쟁자인 인간을 이용하기로 한 거니까요. 어떻게 말이죠? 이 패배자 늑대들이 가만 보니까 인간들이 사냥은 잘하는데 먹잇감의 모든 부위를 먹진 않거든요. 뼈나 내장 같은 거요? 네, 그런 찌꺼기를 버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캠프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걸 주워 먹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스캐빈징, 청소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목숨 걸고 매머드랑 싸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와, 진짜 똑똑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자, 우리가 구석기인이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네. 밤에 모닥불 쬐고 있는데 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 2개가 보여요. 늑대예요.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돌멩이라도 던져서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하겠죠. 내 음식을 노리거나 나를 공격하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의 뇌에는 포식자를 보면 즉각적으로 공격해서 위협을 제거하라는 스위치가 켜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본능적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줍는 늑대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그 공격 스위치를 꺼야만 했어요. 어떻게 껐을까요? 행동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치 크고 막 이빨 드러내는 늑대가 다가오면 바로 창부터 들겠죠? 그렇죠. 전투태세죠. 근데 어디 봐 좀 비실비실하고 기죽은 듯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경계심이 좀 덜하겠죠. 거기다 그 늑대가 인간이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으르렁거리는 대신에 고개를 푹 숙이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췄다면요? 그건 완전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위협이 아니에요. 라는 신호잖아요. 정확해요. 인간 입장에서는 굳이 힘 빼서 저런 녀석까지 죽일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덜 위협적으로 보인 늑대들만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가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가 가축화,
셀프 도메스티케이션 가설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늑대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덜 공격적이고 눈치 빠른 늑대가 스스로 인간 곁에 남는 길을 선택한 거죠.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선택이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요? 네, 외모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격이 변했는데 외모가 바뀐다고요? 네, 그냥 공격성이 좀 줄어들었을 뿐인데 쫑긋 서 있던 귀가 축 처지고 굳게 내려가 있던 꼬리가 위로 동그랗게 말려 올라가요. 잠깐만요. 그거 완전 강아지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길쭉하던 주둥이도 점점 짧아지고 늑대에겐 없던 얼룩무늬가 털에 생기기 시작하고요. 헐, 이게 바로 그 가축화 증후군이군요. 신경과학 논문에서 이걸 설명하던데. 맞습니다. 단순히 성격만 변한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만드는 호르몬의 변화가 아예 신체 구조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공격성이랑 관련된 아드레날린 호르몬 때문이라고 했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덜 공격적인 개체, 즉 아드레날린 분비가 적은 개체들만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놀랍게도 태아 단계에서 신체 형태를 결정하는 신경 능선 세포라는 아주 중요한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줄어드니까 이 세포 활동도 약해지면서 연쇄적으로 귀 연골이 약해져서 귀가 접히고 주둥이가 짧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와, 완벽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죽으려고 복종하는 성격을 가졌더니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귀엽다고 느끼는 외모를 갖게 됐다. 생존을 위해 귀여움을 장착하게 된 거라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외모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가 뇌에서 일어났거든요. 뇌에서요? 네, 바로 눈맞춤 능력입니다. 늑대 사회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너 죽고 나 살자는 엄청난 도발 행위예요. 맞아요. 싸우자는 신호죠. 근데 걔는 우리 눈을 빤히 쳐다보잖아요. 그쵸. 밥 달라고도 쳐다보고 산책 가자고도 쳐다보고. 일본 연구팀이 이걸 연구했는데 그 눈맞춤이 아주 놀라운 상호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상호작용인데요? 개가 인간을 쳐다보면 인간의 뇌에서는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개의 뇌에서도 똑같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헐, 진짜요? 걔도 똑같이 느낀다고요? 네, 이건 일방적인 조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강력한 화학적 신호를 보내는 상호 유대 메커니즘인 셈이죠. 와, 늑대에게는 절대 없는 능력이네요. 그렇죠. 이 능력을 장착하면서 개는 단순한 쓰레기 청소부에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하지만 진짜 파트너가 되려면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소통.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봤죠. 늑대랑 개한테 손가락으로 먹이가 있는 곳을 가리켜 본 거예요. 그 실험 저도 봤어요. 결과가 진짜 흥미로웠죠. 늑대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안 보고 움직이는 손가락 끝만 많이 쳐다보죠. 저게 뭐지? 하는 식으로요. 근데 개는 정확하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고 그 의도를 이해하잖아요. 이게 침팬지도 잘 못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회적 인지 능력이에요.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만큼은 침팬지보다 개가 더 뛰어난 거네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개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까? 그래서 유전자를 쫙 펼쳐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천재 유전자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유전자의 고장이었다는 게 진짜 반전이었어요. 맞아요. 개의 특정 유전자 GTF2I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인간의 희귀 유전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윌리엄스 증후군, 그게 어떤 병이죠?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고요. 누구에게나 과도할 정도로 사교적으로 다가가요. 잠깐만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없고 미친 듯이 사교적이다? 네, 이거 그냥 개의 정의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는 사람만 봐도 좋다고 꼬리치면서 달려드는 게. 소름 돋죠? 그 행동이 사실은 유전적 결함에서 비롯된 과잉 친화성이었다니. 와, 정리하자면 야생의 냉정한 킬러였던 늑대가 어느 날 유전자의 고장이 나서
인간만 보면 경계심 없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의 탄생이었습니다. 와, 진짜 하나의 교람이 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어떤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시대는 혹독한 빙하기였잖아요. 내 자식 먹일 고기도 부족한데 아무리 개가 귀엽고 사교적으로 변했다고 한들 인간이 왜 그 고기를 떼어주면서까지 개를 키웠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냥에 도움이 됐을 거다 들거든요. 그 고기로 인간 사냥꾼 한 명 더 먹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인간은 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최신 인류와 가설들은 바로 그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갈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 네안데르탈인 얘기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개 때문이었다네. 바로 그 가설입니다. 처음엔 너무 과장된 주장 아닌가 싶었는데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강했잖아요. 뇌 용량도 더 컸고.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멸종하고 우리만 살아남았을까? 그 해답이 바로 밤에 있었어요. 인간은 밤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아, 그렇죠. 시각에 의존하니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검치호랑이나 다른 부족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지만 개는 다르죠. 그렇죠. 개의 청각이랑 후각은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인간이 잠든 밤에 수백 미터 밖의 작은 소리나 냄새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짚지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체 경보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 짖음 소리 하나가 인간에게는 위험을 피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준 거죠.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이 경보 시스템이 없었고 없었죠. 그들은 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와, 결국 처음에는 귀여워서도 사냥 파트너로서도 아니었네요. 오직 인간의 생존에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존이라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필요가 먼저였고 애정이나 유대감은 그 후에 따라온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우리 집 소파에 누워있는 녀석이 다시 보이네요. 그쵸. 평범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살아있는 역사가 바로 당신 곁에서 자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아니, 생체 경보 시스템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빙하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식 먹일 고기를 진짜로 떼어줬을까요? 그게 그 근본적인 질문. 네, 사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정이 들어서, 귀여워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아까 말했듯이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뭐죠?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본능적이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이기고 살아남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개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딱 두 가지 키워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에너지 가성비, 그리고 밤의 공포. 에너지 가성비. 이 두 가지. 만약에 개가 이걸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빙하기의 추위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고기 덩어리 중 하나가 됐을 거예요. 에너지 가성비랑 밤의 공포요. 아니 그게 빙하기 생존이랑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 건데요?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눈앞에 아파트 2층 높이의 4톤짜리 털매머드가 서 있어요. 4톤짜리요? 네, 우린 그걸 잡아야만 살아남는 호모사피엔스고요. 그리고 저쪽 언덕 너머에는 우리의 사촌격인 네안데르탈인들이 살고 있죠. 네안데르탈인. 그야말로 인간 흉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뼈대부터가 우리랑 비교도 안 되고 근육량도 엄청났다고. 솔직히 1대1로 붙으면 그냥 상대가 안 되죠. 우린 그냥 한 끼 식사예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뼈를 그냥 간식처럼 부러뜨렸을 겁니다. 끔찍하네요. 근데 왜 그 막강한 피지컬을 가진 그들이 멸종하고 상대적으로 연약했던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흔히들 우리가 더 똑똑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사냥 방식이었어요. 클래스가 아예 달랐던 거죠. 사냥 방식이요? 창 던지고 돌 던지는 건 똑같지 않았나요? 전혀요. 네안데르탈인들은요, 사냥법이 한마디로 무모한 근접전이었어요. 근접전이요? 네, 매머드나 털코풀소 같은 거대한 맹수에게 직접 아주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달려들어서
육중한 창을 자기 체중을 실어서 꽂아 넣어야 했어요. 그야말로 목숨 건 도박이죠. 잠깐만요, 잠깐. 아니, 그 거대한 짐승한테 달려들었다가 그냥 발에 한 번 채이기만 해도 맞아요. 성공하면 며칠치 식량이 생기지만 실패는 그냥 직사였죠. 그 자리에서 밟혀 죽거나 뿔에 받쳐서 내장이 터져 죽는 거예요. 와, 실제로 발견되는 네안데르탈리청인 남성 화석을 보면요. 뼈가 성한 곳이 거의 없어요. 현대의 로데오 선수들이 겪는 부상이랑 비슷한 형태의 골절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어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네요. 그쵸. 생존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냥 전쟁이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밥 먹는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였던 거죠. 그들에 비하면 우린 정말 나약했는데 어떻게 그런 괴물들을 이긴 거죠? 우리한테는 비대칭 전력이 생겼으니까요. 바로 개. 정확히는 초기 단계의 늑대개들이었죠. 아, 이 녀석들이 등장하면서 사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목숨 걸고 직접 몸을 날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설마 치사하게 개들을 먼저 보낸 건가요? 치사하지만 아주 효과적이었죠. 이걸 전문 용어로 모리사냥이라고 불러요. 모리사냥이요? 네. 개들이 먼저 우르르 달려나가서 거대한 매머드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지저대면서 정신을 쏙 빼놓는 거죠. 성가시게 구는 거군요. 그렇죠. 매머드 입장에서는 성가시고 아프긴 한데 작고 빨라서 잡기는 힘든 약간 모기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은 뭘 했는데요? 뒤에서 구경만 한 거요? 매머드가 개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인간은 아주 안전한 거리에서 아틀라틀이라는 투창기를 이용해서 창만 슉슉 날리면 끝이었어요. 아틀라틀? 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창을 거의 2배 이상 멀리 그리고 훨씬 강하게 던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즉, 우리는 피 한 방을 안 묻히고 원거리에서 저격만 한 셈이죠. 와, 이거 완전 비겁한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게임으로 치면 오토 사냥기는 켜놓은 거네요. 소환수들 풀어놓고 뒤에서 스킬만 달리고. 정확한 비유예요. 이건 꼭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그냥 치트키를 쓴 거잖아요. 맞아요. 생존의 공정한 경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치트키를 쓴 거죠. 그리고 이 치트키의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에너지 효율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요? 네. 네안데르탈인이 한 번 사냥 나갈 때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각오를 하고 3,000칼로리를 태울 때 우리는 개들 덕분에 고작 500칼로리만 쓰고도 훨씬 안전하게 고기를 얻었어요. 3,000대 500이요? 네. 와,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수천 년간 쌓였다고 생각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네안데르탈인은 끊임없는 부상과 에너지 소모를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남는 에너지로 다른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도구를 만들거나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개 덕분에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건데 근데 아까 말한 밤의 공포는 뭐예요? 밤에는 그냥 다 같이 동굴에서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제일 큰 착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핑 가서 한밤중에 불 다 끄면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요. 진짜 칠흑 같죠. 낯선 곳이면 괜히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지금 아파트에서도 새벽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데 맞아요. 원시시대의 밤은요, 그냥 죽음이 배회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후각이나 청각이 매우 둔하고 거의 모든 걸 시각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밤이 되면 사실상 장님 신세나 다름없죠. 그런 우리가 캄캄한 동굴에서 잠들어 있는데 후각이랑 야간 시력이 훨씬 뛰어난 검치호 같은 맹수가 어둠을 틈타 기습한다면요? 그냥 으악 소리 한번 지르고 끝나는 거겠네요. 아무하고 뭐고 할 시간도 없이요? 바로 그거예요. 언제 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 깊이 잠들 수 있겠어요. 초기의 인류는 아마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을 거예요. 매일 밤 교대로 불침번 서느라 다들 피곤에 쩔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곁으로 개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게 바뀐 겁니다. 경보 시스템. 그렇죠. 걔는 귀랑 코가 엄청 밝잖아요. 경보 시스템. 그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그건 거의 초감각 레이더 수준이에요. 초감각 레이더요? 네. 개의 청각은 인간이 못 듣는 고주파 영역까지 들어서 4배나 더 예민하고 후각은요. 적게는 수만 배에서 많게는 1억 배까지 뛰어나요.
1억 배. 우리가 코 골며 자는 동안 개들은 동굴 입구에서 밤새 보초를 서며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희미한 냄새, 수백 미터 밖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전부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짖어야죠. 멍! 멍!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맞아요. 그 멍 하는 소리.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한 알람 소리였습니다. 와, 개가 짖으면 잠자던 인간들이 벌떡 일어나 창을 들고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었어요. 기습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거죠.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꿀잠, 즉 안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꿀잠 자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었나요? 물론 피곤이 풀리는 건 좋지만 그게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정도의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이게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잠, 즉 렘 수명 상태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가 정보를 정리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뇌가 낮 동안 얻은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하고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요. 그리고 서로 상관없어 보이던 정보들을 막 조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의력을 폭발시켜요. 아,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학습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개들이 밤새 보초를 서준 덕분에 인간은 비로소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뇌의 소프트웨어가 매일 밤 업데이트될 수 있었던 거예요. 뇌 소프트웨어요? 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전략을 짜고 더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게 된 거죠. 반면에 개가 없던 네안데르탈인은 밤새 교대로 보초선을 한 만성피로에 쩔어 살았을 테니 뇌가 충분히 발달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와, 듣고 보니까 소름 돋네요. 우리 집 개가 택배 기사님만 오면 세상 떠나가라 짖는 걸 그냥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유전자 레벨에 각인된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수만 년 된 본능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땐 오히려 칭찬해줘야 해요. 아이고, 우리 조상님 목숨 살려주던 그 실력 아직 안 죽었네 하면서요. 근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개들이 너무 불쌍한데요. 낮에는 우리 대신 목숨 걸고 싸우고 밤에는 우리 대신 뜬 눈으로 밤새우고 이건 뭐 완전히 호구 잡힌 거 아니에요? 호구요. 천만에요. 인간은 정말 교활하게 이용만 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에요. 인간이 개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죠. 사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가 인간을 이용해서 전 지구를 정복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밥 주고 재워주고 온갖 거 다 해주는 건 우린데 당연히 우리가 갑이고 개가 을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생 늑대의 개체수랑 개의 개체수. 야생 늑대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다 합쳐도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개는요, 전 세계에 10억 마리가 넘어요. 지구상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성공한 포유류가 바로 개입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아요? 와, 종의 번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가 완벽한 승리잖아요. 늑대들은 자존심 지키다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개들은 자존심 버리고 인간에게 붙어서 떡상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살아남은 늑대 입장에서 개를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저 배신자 놈들 인간 밑에 들어가서 꼬리나 치더니 결국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까지 다 차지했네? 하고 욕할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성공한 배신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조용히 아주 비싼 계산서를 청구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계산서요? 아니, 우리가 밥 주고 산책시켜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돈은 우리가 다 쓰는데 뭘 더 줘야 해요? 그런 걸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 우리 곁에 오면서 인간의 몸, 특히 우리의 뇌에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거든요. 뇌요? 또 뇌요? 아니, 아까는 꿀잠 자서 뇌가 발달하고 똑똑해졌다면서요. 이제 와서 갑자기 뭐가 문제라는 거죠? 푹 자서 뇌의 기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좋아졌는데 정작 하드웨어의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하드웨어 용량이요? 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3만 년 전 크로마뇽인으로 불리던 우리 직계 조상의 뇌 크기보다 지금 현대인의 뇌 크기가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더 작습니다. 테니스 공 하나 크기만큼 줄어들었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진화했는데 왜 뇌가 작아져요? 그럼 우리가 원시인보다 더 멍청해졌다는 소리예요?
이 모든 문명을 이룩했는데 멍청해진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을 아웃소싱했기 때문이에요. 아웃소싱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인간은 생존을 위해 모든 감각을 24시간 풀가동해야 했어요. 냄새로 포식자의 접근을 감지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위험을 파악하고 수십 킬로미터 지형을 기억해서 길을 찾고 뇌가 과부하에 걸릴 지경이었죠. 아, 그런데 개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그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정확해요. 예민한 후각, 개가 훨씬 잘하죠. 밤샘 경계, 개가 대신해주죠. 낯선 길 찾기, 개의 방향 감각이 더 뛰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수많은 감각 기능들을 개에게 외주를 맡기면서 인간의 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던 부위들이 점차 퇴화하고 쪼그라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외장하드, 즉 개에게 넘겨버리고 우리 뇌의 CPU는 다른 곳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우리는 그렇게 확보한 뇌의 자원을 언어 능력, 추상적 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같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쏟아부었어요. 우와. 결국 인간과 개는 단순히 파트너가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 서로의 뇌와 몸을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거예요. 우리는 개의 감각 능력 없이는 야생에서 하루도 버티기 힘든 몸이 되었고, 개는 인간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걸 공진화라고 불러요. 와, 소름 돋네요. 그냥 귀여운 친구, 가족인 줄만 알았는데 서로의 몸과 뇌를 재설계한 공생관계라니. 이건 뭐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근데요, 제가 일부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던 게 고양이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대체 고양이는 언제 나타난 거예요? 개랑 인간이 이렇게 서로의 운명을 바꾸는 장대한 서사를 쓰는 동안 고양이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요물들 말인가요? 걔네는 개랑은 출신 성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출신 성분이요. 개는 인간과 함께 혹독한 사냥터를 누비며 피를 나눈 전우라면 고양이는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며 만들어낸 쓰레기장을 보고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기생충에 가까웠어요. 기생충이요? 와, 지금 전국의 양집사들이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겠는데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귀여운 생명체한테. 심한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고양이가 인간 곁에 남기로 결정한 진짜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쥐를 잡아줘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뭔데요? 거기엔 고대 이집트인들이 왜 고양이를 신으로까지 떠받들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그 신비로운 공포의 정체가 숨어 있어요. 고양이가 인류를 집사로 길들인 게 아니고요. 어쩌면 숙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숙주요? 무슨 기생수다가 아니고. 아니, 단어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양이 보면 전혀 그런 생각 안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케임브리지 대학 논문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개는 우리랑 살면서 뇌 구조까지 바꿨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적응하려고요. 근데 고양이는요. 수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뇌가 거의 안 변했어요. 네, 안 변했다고요? 네. 유전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지금도 아프리카 야생살쾡이랑 95% 이상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그럼 걔네는 그냥 우리 집에 야생동물이 잠시 들어와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룸메이트 같은 건가? 룸메이트보다 훨씬 더 영리한 관계죠. 시작부터가 달라요. 개는 약간 남는 음식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든 할게요. 이런 태도였다면 고양이는 인간 곡물 창고를 쓱 보더니 여기 쥐 많네. 내가 특별히 사냥해 줄게. 넌 나한테 거처를 상납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아, 애초에 계약 관계 자체가 우리가 의리였던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희 집 고양이도 저를 딱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인간, 오늘의 캐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숙주라고까지 하는 건 뭔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숙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소름 돋는 생물학적 증거가 있거든요. 톡소코자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톡소. 뭐요? 이름이 어려워서 대충 훑어봤던 것 같아요. 기생충의 일종이라고. 맞아요. 바로 그 기생충이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하게 오직 고양이 배설물을 통해서만 번식이 가능해요. 근데 이 기생충이 중간 숙주인 쥐의 뇌에 들어가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영화 같은 일이요? 네, 원래 쥐는 고양이 냄새만 맡아도 바로 도망가야 하잖아요. 천적이니까. 그렇죠, 본능적으로. 근데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요. 뇌의 공포를 느끼는 영역이 조종당해요. 그래서 고양이 냄새를 맡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오히려 성적인 쾌감 비슷한 걸 느끼면서 고양이한테 스스로 다가가요. 네. 말 그대로 어서 나를 잡아먹어줘.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기생충 입장에서는 최종 숙주인 고양이한테 돌아가기 위한 완벽한 전략인 셈이고요. 세상에. 아니 그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뭐 SF 영화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랑 무슨 상관이죠? 설마. 네, 바로 그 설마가 맞아요.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0%,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이 톡소포자층에 감염돼 있대요. 잠깐만요. 그럼 저도 감염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저도 쥐처럼 뇌를 조정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양이를 처음 키우게 된 계기가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내놨어요. 물론 이게 100%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통사고율이 높고 좀 더 무모한 행동을 한대요. 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양이 소변 냄새에 대한 본능적인 불쾌감이 확 줄어든다고 해요. 심지어 고양이를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진짜 소름이 쫙 돋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고양이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제 자유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거의 생화학적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결정타가 하나 더 나왔어요.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그 골골송, 그르렁거리는 소리 아시죠? 알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 그거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잖아요. 바로 그 소리에 비밀이 있어요. 스탠퍼드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고양이 골골송 주파수가 보통 20에서 140Hz 사이거든요. 네. 이게 기가 막히게도 인간 아기가 엄마한테 보살핌을 요구할 때 내는 울음소리 주파수랑 거의 똑같아요. 뭐라고요? 애기 울음소리랑 똑같다고요? 에이, 설마. 그게 우연은 아니겠죠.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인간 뇌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먹을 걸 줘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고양이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와, 배고플 때 그 주파수로 골골송을 부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하면서 캔을 따주게 되는 거죠. 이걸 생물학적 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배신감 느껴지네요. 아니, 그럼 정리해보면 고양이는 기생충으로 우리 뇌를 조작하고 애기 울음소리로 동정심을 해킹하고 개는 그냥 슬픈 눈으로 호소하는데 고양이는 뇌를 해킹하고 있었던 거네요. 개는 충직한 파트너고 얘는 완전 천재 사기꾼이었네. 그렇죠. 하나의 완벽한 침투 전략이죠. 근데 그 전략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걔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걔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잖아요. 맞아요. 와,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두부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마냥 귀여운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의 그 교활한 전략에 맞서서 인류의 멘탈을 지켜준 수호천사였어. 집에 가서 간식이라도 하나 더 줘야겠네요. 고양이가 침투와 조종을 썼다면 걔는 완전한 항복과 동화라는 정반대의 전략을 쓴 거죠. 항복과 동화요. 그 시절 늑대들도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밖은 너무 추워, 인간 옆이 따뜻해, 이 정도 이유였을까요? 그게 시작이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동물이 가축화되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가축화 증후군이라고. 귀가 접히고 꼬리가 말리고 털색이 다량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른이 되어서도 새끼 때 모습을 유지하는 유형성숙 현상이에요. 아, 그 피터팬 증후군 같은 거요? 정확해요. 인간한테 더 친화적이고 공격성이 덜한 늑대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화력 유전자가 동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늑대는 점점 더 어린 늑대, 즉 강아지 모습을 닮아간 거죠. 큰 눈, 짧은 주둥이, 동그란 머리. 우리가 본능적으로 귀엽다, 보호해주고 싶다 느끼는 바로 그 모습으로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고양이랑 개, 둘 다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방법을 쓴 거네요. 고양이는 소리로 우리 뇌를 해킹했고, 개는 외모로 우리 뇌를 해킹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요약이네요. 둘 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공략한 거죠. 심지어 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최근 연구를 보니까 개는 다른 어떤 동물도 없는 특별한 눈 근육을 진화시켰대요. 그 슬프고 아련한 강아지 눈빛을 만들 수 있도록요. 늑대한테는 없는 근육이에요. 와, 지독하다 진짜. 이건 거의 공진화잖아요. 우리가 그 눈빛에 약한 걸 알고
우리한테 맞춰서 진화했다니. 그럼 그때 그 선택을 안 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던 늑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좀 씁쓸하고 냉정한 현실이 나와요. 그때 끝까지 인간한테 타협 안 하고 야생의 자존심을 지켰던 늑대들은 지금 대부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아, 그쵸. 개체 수가 엄청 줄었죠. 이걸 보면 자연의 섭리라는 게 얼마나 냉정한지 알 수 있어요. 진화는 긍지나 자존심 같은 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적응과 생존뿐이죠. 결국 타협하고 자신의 늑대성을 버린 개는 살아남아서 따뜻한 방석 위에 눕게 되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늑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와,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이건 그냥 동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거대한 비유 같아요. 맞아요.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순 없지만 결과는 너무 명확하죠. 이거 완전 회사 생활 아니에요? 자존심 버리고 상사한테 꼬리치는 김대리는 승진하고 저처럼 막 들이받는 놈은 만년 과장이고. 아, 갑자기 회사 얘기가 왜 나와요? 근데 뭐 늑대가 야성을 버린 대가로 사랑을 얻었으니까 손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진짜 맞아요. 제가 아무리 돈 못 벌고 못생겨도 세상에서 저만 보면 반겨주는 건 엄마랑 저희 집 두부뿐이에요. 엄마는 돈 못 벌면 등짝 스매싱 때리시지 않아요? 아, 그렇네. 그럼 결국 두부가 최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 개는 훌륭하다. 그리고 고양이는 무섭지만 귀엽다. 그리고 우리는 개네 없으면 못 산다. 아인정. 오늘 썰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요. 네, 꼭이요.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